안녕하세요. 절대갑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좀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 집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동산 전문가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상승론이든 폭락론이든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는 SNS의 발달이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뭐랄까요? 예를 들어 상승론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난 시장에 커다란 버블을 만들었죠. 자, 그것 때문에 뭐 100만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이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2000년, 2022년, 2020년, 2021년에 고점을 치고 지금 뭐 다중 채무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통계에 의하면 다중 채무자의 30%가 30대 이하라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영향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이제 폭락, 버블 붕괴로 가니까 또 이제 폭락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뭐, 그렇게 이제 뭐, 폭락론을 외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폭락론에 대한 방송을 보면, 그 밑에 댓글들이 쫙 달잖아요. 댓글들 보면, 댓글들이 다 똑같아요. 댓글들이 다 똑같아. 뭐냐면, 그 폭락론을 외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댓글들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지지하는 댓글들이야.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가 빠진 이런 그 폭락론을 외쳐줌으로써 시장이 폭락론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 뭐 그런 정도. 자, 이거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계속해서 그 시장이 폭등한다, 상승한다, 그걸 외칠 때 그 밑에 댓글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승론을 기대하고 그걸 외치는 사람들의 지지하는 글들이야. 그러니까 댓글들이라는 게 다 상승론을 지지하는 댓글들, 폭락론을 지지하는 댓글들 다 그렇단 말이야. 그 결국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야.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폭락론을 외치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유튜버는 또 구독자들이 또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현상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자, 이거 사실 이게 너무 전문가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폭락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게 맞출지 바닥을 맞출지 못 맞출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에 뭐 폭락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뭐 여러 명이 있잖아요. 뭐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사라고 하면 그게 또 어떤 상승의 피봇 전환이 될 수 있어서 또 급등을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전문가의 의존도가 커진 시장이다. 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SNS라든지 어떤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사실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강의를 듣거나 뭐 글을 읽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유포가 되지 않는데 이 방송이라는 건 그냥 핸드폰으로 누르면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또 공유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나는 또 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나는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나는 뭐 지방에 사도 되는 사람, 나는 서울에서도 꼭 강남, 중강남에 사야 되는 사람, 나는 뭐 강북에 사야 되는 사람, 아니면 수도권에 사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나이대별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어떤 매수 타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수도권이라고 해도 이미 일찍 바닥을 찍은 지역이 있을 거고, 늦게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지역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일찍 바닥을 찍은 지역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 지역에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문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이제 매수 신호를 준다. 자, 그러면 매수해야 되겠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기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돼. 자기가 어디에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살 것인가, 뭐 그런 자기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는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올해의 집값 전망을 이제 KB 뭐 보고서인가요? KB 투자은행에서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전문가들을 세 파트로 나눠서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 그다음에 중개업자, 그다음에 은행의 그 PB,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렇게 세 파트로 균형감 있게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만 가지고 하면 이게 또 굉장히 편향적이거든. 그리고 공인중개사만 가지고도 하면 또 이것도 편향적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전문가, 그 다음에 현장의 전문가, 그리고 자산관리 전문가, 이렇게 세 파트를 골고루 섞어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조사 결론은 뭐냐면 올해 집값은 하락한다라는 거야.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그러니까 대부분이 올해는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거야. 근데 올해 반등한다고 집 사신 분들이 많잖아. 그죠? 뭔가 엇박자가 났잖아. 그죠? 전문가들은 다 하락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사셨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문과 뉴스를 본 거야. 정부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뭐 또 신문에서 들썩거린다, 뭐 거래가 반등한다, 호가가 올라갔다 하니까 다 우르르 또 몰려간 거지. 그래서 급매물들을 사신 거야. 뭐 급매물들을 잘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못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자, 이번 시장에서 그 또 반등한다고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또 한 전문가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아니라 꾼들이지. 부동산 강사들, 부동산 꾼들. 걔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바닥 찍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소수잖아. 그지, 소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믿고 여러분들 집을 사신 분들은 그 소수의 말을 들은 거야. 여러분,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가 하락한대잖아. 그죠? 자,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부동산 강사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라고. 그죠? 강의를 팔아먹는 사람들, 컨설팅을 팔아먹는 사람들.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일이 없어. 그렇죠? 빨리 시장이 반등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일이 있는 거야. 그죠? 강의를 오픈하면 수강생들이 몰려오고 그런 거야.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일단 계속 상승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집값 조정받고 바로 상승, 조정받고 바로 상승.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 앵무새처럼. 직업이 그거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야. 이런 여론조사. 자, 구체적인 하락폭으로는 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 그룹의 26%가 5%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 5%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 5% 이상, 5% 이상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비율이 조금 틀리네요. 그죠? 중개업자는 36%, 전문가는 39%. 그러니까 자, 지역적으로는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도를 꼽았고, 그나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고, 지방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택 경기가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가장 많이 떨어질 지역이라는 거야. 그리고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뭐 재건축이 21%,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21%, 그리고 준신축을 사라는 거죠. 16%, 재개발 12% 순이라는 거예요.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자, 중개업자들은 신축 아파트를 16%, 재건축 15%, 아파트 분양을 14%.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자기들 거래를 많이 하게끔. PB들은 재건축을 제일 많이 꼽았어요. 22%, 신축 아파트 21%, 아파트 분양을 17%. 이 재건축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 것이고, 막연히 다 재건축이 좋다고 보면 안 돼. 그리고 재건축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의 재건축의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입지가 그냥 그런 지역들,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중산층이 사는 지역들, 평범한 지역은 별 의미가 없어. 그 재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사는 동안 내가 고생을 하잖아. 그리고 사는 동안 이자를 내야 되잖아. 자, 오늘 나온 통계를 또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해. 우리나라 가계빚이 전세 보증금, 이 가계빚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고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전세 보증금까지 감안하니까 한국의 가계빚이 3천조 원이라는 거야. 목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2,900 몇십 조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합쳐보니까 OECD 1위라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가계빚이 OECD 1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로 사는 돈도 다 은행에서 빌려온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전세금을 낮춰서 이사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은 전세 가격에도 엄청난 버블이 껴 있다라는 거야. 자, 기존 가계부채의 국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 규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부채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전세로 살았고, 부채를 많이 껴가지고 오버슈팅해서 집을 사고 연거를 한 거야. 자,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 이 상황을 인식하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겠냐고. 다 오버슈팅 했는데. 그죠? 지금은 뭐랄까, 지진이 나면 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진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너무 버블이 꼈다가 빠지니까 그 여진이 일어나서 데드캣 바운딩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은.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고점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자,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자,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총 가계부채는 2,922조, 25조, 2,925조 3천억 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이 집값이 급등한 시기잖아요. 2017년부터 2022년에 703조 8천억 원이 가계부채로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집을 사서 부채를 가지고 집을 다 샀다라는 거야. 그게 703조 8천억 원이 투입됐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다. 그래서 집 한 채를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내 그 소득에 하나도 안 쓴 소득에 18년 걸린다는 거야. 안 쓴 돈으로 집을 살 때 PIR이 18년 걸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갚겠냐고. 못 갚겠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버블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중 최고라는 거야. 여러분, 최고야. 대한민국이 가계부채가 최고다. GDP 대비. 자, 이거 집값이 버블이지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를 기록했다는 거야. 자,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31개국 중 4위라는 거야. 4위. 그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다. 자, 가계부채가 미국의 경우처럼 가계부채가 높으면 상관없죠. 미국은 뭐 워낙 경제가 튼튼한 나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튼튼한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경제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경기 사이클을 타잖아. 그죠?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이 하락 사이클을 타고 있잖아. 거기다가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화가 깨져가지고 우리 무역
흑자는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랄까요, 여러 가지 그 원유 가격이 아이고 그 킹달러가 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해오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 소득은 또 줄어들고,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열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집값은 지금 너무 버블이 껴 있는 거야. 버블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버블이 빠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게 출산율이잖아요. 그죠? 0.78. 그죠? 2050년 되면 한 뭐 3,800만 뭐 그렇게 된대잖아. 그러면 이건 뭐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대한민국의 그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뭡니까? 결국은 집값이잖아. 집값이 주거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 하겠다잖아. 아, 그건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집값을 부양을 하려고 그러잖아. 막 규제 완화해서 뭐 또 투기를 부추기고, 그죠? 어? 전매 규제 완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둔촌주공도 고분양가에 다 팔렸지. 장이 레디언트도 다 팔렸지. 철산자이도 고분양가에 다 팔렸지. 그리고 뭐 오늘 특공에 따른 그 영동 그 어디죠? 그 양평동에 영등포에 뭐 자이 디그니티인가 뭐 그것도 뭐 특공에 몇십 대 1이 나오지. 자, 그게 다 뭐겠어요? 그거 싼 거 아니잖아요. 고분양가잖아. 투기성 거래가 들어오는 거지. 전매 제한이 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집값을 부양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집값을 계속해서 부양하면 물가가 떨어지질 않아. 젊은이들이 결혼하질 않아. 그리고 집값이 계속해서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 아이, 임금은 코딱지 많은데 집도 못 사는데 이자도 못 갚는데 그 회사에 다니겠냐고. 그죠? 임금을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폭등하지. 자, 물가가 폭등하면 결국 금리가 폭등하지. 그리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게 가는 거야. 이 집값이 폭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게 간다니까. 자, 그런데 우리 경제팀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차 이게 중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경제만 중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출산율을 높여서 생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결국은 금리를 안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폭등하잖아. 물가가. 뭐 이번 달에 물가가 4.8%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를 누가 믿겠어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물가를 보라고. 그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물가를 보라고. 그냥 억지로 늘어놓은 거 아니야. 공공요금 늘어놓고. 그렇죠?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물가는 지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지. 그래서 원화를 잡고 그다음에 망할 기업은 망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뭐 충분히 우리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가야지. 이 집값을 이렇게 부양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서울에서 이 가격을 유지하면 그 희증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 보증금을 가계 부채에 포함하니까 GDP 대비 아까 105%였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을 가계 부채에 포함 안 한 경우야. 근데 포함하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56.8%야. 그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니까 OECD 중 1위가 되네. 아이고, 큰일 났죠. 그죠? CC가 131%인데 우리는 150.6%야. 전세 보증금도 가계 부채죠. 그죠? 이건 이자 안 내나? 그죠? 이자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채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이 전세 보증금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자,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급등했던 거는 역시 임대차 3법 이거였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대출 증가 이런 게 이제 가계부채를 늘렸다라는 거야.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보다 변동금리의 대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야.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고정금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많다. 자, 금리 급등 시기에 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한 변동금리 대출이 2022년 12월 76.4%로 9.6%나 증가했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4.3에서 75.3, 11%나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DSR 규제를 하니까 이 카드론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카드론. 대출을 못 받으니까 카드론을 받는 거야. 2.3%. 그리고 규제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도 19.7, 4.3%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30대 이하 그 다중 대출자가 30%나 31%나 되고 평균 그 대출 금액이 1억인가 1억 천인가 그래요. 지금 심각한 문제야. 30대 이하가 심각한 문제야. 30대 이하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문제가 뭐냐면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자,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유동성도 줄이고 있고 계속해서 긴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 대출을 안 해주니까 못 해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담보 대출 금리가 상당히 또 7%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하단이 6.59, 하단이 6.59, 6.46에서 7%대로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금리 하단이 0.294포인트 오르고 금리 상단이 0.16포인트, 0.16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야. 조만간 7%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제 미국이 빅스텝 하면 1.5, 그죠? 1.5, 1.25죠. 1.25 차이 나죠. 그러면 미국이 빅스텝을 하면 1.75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0.5포인트를 올려야 돼. 자, 그러면 그냥 7%가 한 번에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은행에서 조달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야. 자,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시중에 돈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거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야. 돈이 안 들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민간 기업에서 어떤 그 채권들을 발행했는데 채권이 다 안 팔린다든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돈이 마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잘 안 팔린다고 그래요. 자, 은행채는 트리플 A죠. AAA 5년물 금리가 이런 건 확실한 거니까 지난달 24일 4.249에서 지난 2일 4.564로 올라갔다는 거. 은행채 금리가 0.315포인트 올랐다는 거. 이게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 신용 대출 금리도 1년물 기준으로 삼는데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지난달 23일 3.82에서 3.96으로 4일 만에 0.137포인트 올랐다고 그래요. 은행채 신용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채 1년물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죠. 요즘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예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5구가 8억 5천, 8984가 11억 6,500. 이거 발코니 중도금은 한 13억 되지 않겠어요? 그건 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 가격이잖아. 현재의 주변 가격이야. 등촌지 와인은 7억에서 11억 9천. 이건 더 비싸네요. 그죠? 자, 이것도 그러면 13억이 넘을 거 아니야? 자, 비싼 거예요. 자, 은평 센트럴빌 6억에서 5구가 6억이겠죠? 84가 8억 5천. 자, 은평 센트럴빌 별로 그렇게 위치가 은평구 아주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역천동. 자, 이런 지역도 이제 8억 5천이야.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거 사시는 분이 11억이 다 있어서 살 수 있겠어요? 11억 9천, 12억이 있어서 다 사겠어요? 다 대출 받아서 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사든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수요들은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일 가능성이 많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완판이 됐다, 뭐 계약이 완료됐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런 아파트들은 나중에 입주할 때를 봐야 돼. 입주할 때 마피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왜냐면 산 사람들이 이 전세 가격이 안 나오면 결국 뭐 대출 받아서 입주를 못할 거 아니야. 뭐 이거 대출 6, 7억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 이자를 못 내겠죠. 그러니까 입주할 때 되면 결국은 이 아파트가 거품이 있었냐 없었냐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완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야. 물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전에 그 뭐 다른 지역은 안 그랬나요? 뭐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개포 자이도 안 그랬나요? 거기도 마피가 나왔었잖아요. 강남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 가격이 잘 받았다고 몇십 대를 받았는데 뭐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몇십 대 1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결국 마피로 나오는 것들이 요즘의 분위기잖아요. 결국은 다 그 버블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앞으로 2, 3년 후에 이 가격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겠냐? 저는 못 받는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되면 주변의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산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받은 분들은 아니다. 다 대출 받아서 전세 놓고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 프리미엄을 바라보고 들어갔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